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을 가르치는 김철준 선생님입니다. 네, 화학이 띄엄띄엄 포함되어 있는 고일 화학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화학을 띄엄띄엄 이렇게 해놨는데 띄엄띄엄 배우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화학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잘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한번 이 화학에 관계 있는 내용들을 한번 딱딱딱 끊어서 보면 또 이게 연결이 돼. 그리고 혹시 앞쪽의 화학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뒤쪽의 화학 내용을 읽어보고 다시 가면 또 이해가 돼. 이런 식입니다. 화학은 사실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학의 흐름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순서상 이제 역시 지금 할 얘기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특히 이제 뭐 화학에 관한 얘기 할 텐데요. 일단은 97페이지 위에 보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원래 이제 지구과학적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구본영 선생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다뤄주실 부분이고, 선생님 그 밑에 주기율표와 어떠한 그 산소가 어떤 성질을 갖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지각 얘기를 잠깐만 좀 보면서 살짝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지구 전체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라는 게 있죠. 지구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 지구 과학에서 지구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지구 전체에서 지각이 차지하는 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분필에 있는 이러한 정도 껍데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각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핵이라는 게 있죠. 핵이라는 게 있고요. 뭐 핵도 이제 내핵, 외핵, 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멘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 멘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각과 지구는 좀 달라. 근데 지금 보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서는 가장 많은 게 산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산소에 관한 얘기를 화학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주겠고요. 그런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를 보면 이게 철로 돼 있거든. 특히 지구 내에는 철이 되게 많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소도 굉장히 많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산소라는 성분이 이런 식으로 산소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산소는 분자로 있으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산소 분자가 아니야. 우리가 땅에다가 코를 박고 숨을 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원소들, 철, 알루미늄, 뭐 규소, 뭐 다 마찬가지야. 칼슘, 뭐 나트륨, 칼륨 다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전부 다 산화물의 형태로, 산화물이라는 말은 산소와 결합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소도 분자가 아니라 이 산화물에 포함된 산소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규소 같은 경우도 이 SiO2,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2O3, 철 같은 경우는 Fe2O3, 칼슘은 CaO 이런 거, Na2O 전부 다 O 다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산소가 결합한 형태의 이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많고요. 그게 분자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지구 내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마그네슘이나 규소나 이런 성분들이 전부 다 철과 똑같이 전부 다 산소와 결합한 형태. 철도 그냥 철이 있는 것보다는 산소랑 결합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구 내부에도 그렇고 지구 전체를 봐도 그렇고 지각을 봐도 산소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 핵의 철이 얼마나 많으면 지구 전체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질량비라서 질량비랑 부피비랑 좀 달라요. 개수비 이런 거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질량비입니다. 철은 원래 원자량이라는 게 커. 그러니까 산소랑 철하고 비교하면 원자량 차이가 꽤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의 숫자보다는 원자량 차이, 질량 차이가 또 나니까 철이 질량은 상당히 크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지구과학적으로 지구과학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게 제일 많아? 이런 게 중요하지만 화학은 그런 거 안 중요해. 화학은 쪼잔하게 그런 거 안 다뤄요. 역시 이제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게 훨씬 중요하죠. 왜 산소가 제일 많아? 산화물이니까. 왜 산화물이 돼? 산소가 반응성이 크니까.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화학이 다뤄지는 것이지. 화학은 이제 뭐가 더 많냐, 적냐, 두 번째 누구냐 이런 거 안 다뤄. 그렇죠, 그죠?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인데 여러분들 지구과학 때문에 그건 외워야 됩니다. 8대 원소가 무엇이고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 OCR100 하나 크마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97페이지의 내용인데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8페이지에 요 그림이 있어서 요 그림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기율표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서 여기는 문항 숫자가 좀 많네요. 여러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네, 주기율표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기율표 여러분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름은 다 알아야 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실리콘,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런 게 있죠. 그랬을 때 이 윗부분의 족이라는 것이 이런 이런 세로줄이 같은 족입니다. 주기는 이런 식으로 주기가 이렇게 있죠. 됐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써보고 이쪽에 써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는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일단은 97페이지에 보면 거기 뭐 주기적인 성질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뭐 화학적 성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개씩 쌍을 이루는 원소가 어떤 규칙성을 갖는다라는 걸 데베라이너 사람이 알게 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옥텟 규칙, 옥타브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주기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옥텟 규칙이라는 거. 옥텟 규칙. 악트라는 거죠. 악트. 8을 위해 8. 옥텟 규칙. 옥텟 규칙. 8 악트. 원래 악토버 그럼 원래 10월이구나. 아니야. 원래 8인데 여러분들 중간에 줄라이하고 어거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밀려났죠. 이 달력이라는 이걸 만들면서 황제들의 이름이 들어와서 밀린 거지. 사실은 원래 악트는 8이죠. 10월이 아니라 원래는.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악트라고 하는 건 원래 8이라는 뜻입니다. 옥텟 규칙, 8우설. 우리말로 바꾸면 8우설. 우리말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일본에서 처음 이제 이런 화학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식 표현은 이제 한문을 자꾸 넣어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거든. 이걸 이제 8명의 친구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8명의 친구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잖아, 그래도. 8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써보면 일단은 1번이 수소가 있고요. 2번이 헬륨 이렇게 멀찌감치 쓰는 이유는 중간에 이제 비어 있는 것들이 일주기에는 꽤 있으니까 일주기는 이게 딱 이렇게 끝에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개밖에 없어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라는 게 있죠. 네. 그다음에 나트륨이 이렇게 있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원소들의 족들을 보면 족이 여기 있는 게 이게 1족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2족입니다. 별 이슈 없지, 그지? 그 옆에 있는 게 13족이에요. 그 옆에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족들을 보면 1, 2, 13 이렇게 가고 있는데 2족 다음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 원래 나중에 다시 대학 가면 다 배워. 근데 지금 이제 배우지 않는 이런 거 이제 단주기형 주기율표라 해서 작은 주기율표를 배웁니다. 여기 1주기라는 게 1주기. 이 주기라고 해서 껍질 수를 셀 때는 이런 식으로 주기라는 걸 가지고 껍질을 세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껍질을 이렇게 세죠. 네. 여기 있는 원소들을 잘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족이라는 것은 최외곽 전자를 표시합니다. 물론 18족이라고 해서 최외곽 전자 18개가 아니라 8개인데 18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수라고 합니다. 최외곽 전자수. 이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는 거의 같아요.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 말 뜻이 뭐냐면 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이게 아니라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두 개는 거의 같은데 사실은 완전 일치하지는 않아. 최외곽 전자 수가 만약에 1개야. 그럼 원자가 전자 수가 1개입니다. 뭐 이 점에서도 보면 이제 일치한다 보면 되겠지만 만약에 최외곽 전자 3개야. 그럼 원자가 전자 수가 3개입니다. 이럴 때 족을 보면 족이 하나 있는 게 1족이 되겠죠. 그죠? 3개 있는 걸 13족이라고 해요. 3족이라고 안 하고 13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8개가 있잖아. 그럼 이럴 때 우리 원자가 전자 수는 빵개라고 해. 이게 18족이죠.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특이한 게 이제 보면 특이하게 보이는 거. 특이한 건 아니야, 사실은. 특이하게 보이는 게 요런 식으로 최외곽 전자는 분명히 8개가 있는데 여기에 18족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물론 이럴 수 있죠. 물론 이게 보면 헬륨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2개밖에 안 돼. 원자가 전자는 빵개야. 족은 18족이야. 에이? 뭐 다 틀려 보여, 그지? 근데 사실은 일주기는 어쩔 수 없어. 그래. 일주기는 최외곽 전자가 2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18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중에 선생님이 같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사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한 게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바깥쪽에 몇 개라는 것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가 있어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림상 봤을 때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원소, 이런 것들은 18쪽이라서 안정한 원소. 안정하다라는 거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있어도 안정한 원소고요. 반면에 이 왼쪽에 있는 원소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커. 근데 반응성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 금속성과 비금속성.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하면 그게 이쁜 거야, 멋있는 거야. 좀 이쁘다랑 멋있는 거 다르잖아, 그지? 남자한테 이쁘다라고 얘기하면 실례지 아닌가? 좋은 건가? 나한테 이쁘다고 얘기해서는 한 번도 없었는데 하여튼 근데 멋있다고 얘기는 좀 해. 어쨌든 우리가 보면 약간 다르다시피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달라집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금속성이 크다 라는 개념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근데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개념도 있어.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개념은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게 비금속성이 큰 겁니다. 지금 보면 반대긴 반대인데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 그죠? 끝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18쪽은 안정한 원소니까 반응성이 작아. 그럼 우리 봤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화학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반응성이 크냐면 슉슉 다 커. 이렇게 커. 우락 이렇게 커. 양쪽으로 다 커. 근데 반응성이 작다가 어느 거냐? 이쪽도 작아. 그럼 가운데도 작아. 반응성이 작은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다 반응성이 크죠. 물론 금속을 만약에 구분을 하라라고 하면 수소는 금속은 아니야. 수소 이름이 수소 금속 아니야. 소자가 들어가면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 보통 금속은 륨듐이 들어갑니다. 이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름을 잘 보면 리튬, 베릴륨 금속이죠, 그죠? 붕소는 아닌 거야.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금속이죠, 그죠? 규소는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칼륨, 칼슘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금속들을 보면 이렇게 7개만 금속이고 20번 중에 금속은 더 없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만 주기율표의 가장 기초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것처럼 그림에서 뭐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그러면 3주기 1족이라서 껍데기가 나트륨을 내가 그려봤을 때 나트륨의 껍데기가 3개 그리고 11번이기 때문에 중심의 양성자가 11개 전자 11개 중에서 최각의 전자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거든. 근데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가 중요하죠.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수소, 헬륨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주기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주기에는 전자가 8개, 세 번째 주기엔 전자가 하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나트륨은 일반적으로 최외곽의 전자를 8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버려야지
전자를 가지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산소도 마찬가지인데 산소를 내가 그려보면 산소는 뭐라고 하냐면 2주기 16족이야. 그래서 산소라고 했을 때 8번인데요. 8번인 산소는 8번 전자가 8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성자도 8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중성원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넣어보면 수소, 헬륨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관계없어.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요렇게 해서 최외곽의 전자가 6개가 있죠. 근데 얘는 6개를 다 버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전자를 2개를 가지고 들어오면 얘가 뭐가 되냐? 보통 얘 같은 경우는 이온 되면 O2- 이온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약에 결합을 한다고 쳐봐. 얘네 둘이 만나서 결합을 했어.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 형태상 봤을 때 NA하고 O가 1대1로 만날 수는 없지. 이 어떤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화합물들을 만들잖아.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 얘네 둘의 전체적인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와 2-가 있으면 플러스 1짜리 2개가 2-짜리 하나와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학 처음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족이라는 걸 딱 보고 이 족 중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결국 이제 공유결합 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기율 선생님이 써주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책에 지금 나와 있는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 그런 족과 주기를 전자 배치라는 걸 가지고 나타낸 거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산소, 나트륨과 칼륨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그림들, 전자 배치의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금속이기 때문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버려. 칼륨도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버려. 마그네슘 최외곽 2개 있으면 너도 버려. 칼슘도 버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버려서 Na 플러스의 이런 이온이 되기가 쉽고 칼륨도 이런 이온이 되기가 쉬워.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전자의 모형을 갖게 되냐면 원래 얘가 11번인데 바깥쪽에 전자 하나를 버렸잖아. 그러면 네온의 전자 배치와 유사하게 결국 네온의 전자 배치지, 그죠? 중심에 양성자만 더 많을 뿐이고 마찬가지로 칼륨 원래 19번이니까 하나를 버렸어. 그러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르곤이다가 아니라 알았죠? 전자 모양만, 전자 배치만. 전자 배치라는 건 요 나머지 전자들의 모양을 보는 거야. 역시 마그네슘도 원래는 마그네슘이 원래 그 12번인데 전자를 2개 버렸어. 칼슘도 원래 20번인데 전자를 2개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2번과 20번인데 얘네들이 네온의 전자 배치와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사이즈를 보면 이쪽이 사이즈가 더 커요. 이게 크다라는 거 이건 사이즈. 전체 크기가 더 크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요. 이런 식으로 누구랑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성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라는 거야. 좀 전에 식을 썼던 것처럼 나트륨이 산소랑 결합하면 Na2O가 돼야 돼. 왜? Na 플러스와 O2-가 만났으니까. Na2O 이렇게 가야지. 칼륨이 산소와 결합하면 K2O가 돼야 돼. 왜? K 플러스 2개하고 O2- 하나가 만나니까. Mg가 O와 만나면 MgO가 돼야 돼. CA가 O가 되면 CaO. 이게 좀 다르잖아. 그죠? 뭐가 다르지? 뭐가 달라? 이거는 플러스 1이니까 이게 2- 하나와 결합하는데 이쪽은 지금 2 플러스 2-와 2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합하게 되면 1대1로 결합하게 되겠죠.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2대1로 만나냐 1대1로 만나냐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같은 족이라는 게 이렇게 화학적으로
유사성을 갖는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유사하다. 특히 반응식, 화학식 아니면 화합물 이런 것들이 유사한 거는 굉장히 유사한 물질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산소와 화학 반응 그 내용도 잠깐 보면 역시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칼슘이 산소랑 결합하면 칼슘은 칼슘 이온이 되면서 플러스 2가 이온이 됩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데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냐면 이온 결합이라. 이온 결합. 특징은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보통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그림은 요것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비금속이 돼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만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산소가 무슨 결합을 하냐면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산소 비금속, 탄소 비금속. 어차피 이거는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만날 수는 없잖아, 둘 다.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온 같은 경우는 그림이 요렇게 쪽 하고 붙어 있는 거야. 쪽 하고 붙어 있는데 요건 쪽이 아니라 이렇게 요렇게 겹쳐 있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겹쳐 있느냐, 교집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이온과 공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쨌든 산소는 공통적으로 반응성이 커서 이렇게 이온도 만들고 공유도 만들고 이런 겁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반응성이 커서 그런 거야. 뭐 이런 말도 사실 이런 말도 하는데 지금 현재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가 있냐면 약 한 뭐 21%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전체를 봤을 때 한 20점 몇 프로 이렇게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가 만약에 40%가 넘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이런데 상온에서 막 자연 발화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 그 뭐냐 이렇게 갑자기 불 막 확 나고 막 산불 막 잘 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산소는 이만큼 반응성이 큰 거죠. 특히 연소 반응이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막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어떨 것 같아? 숨쉬기 편하겠네. 노화가 빨리 된다 그러지. 산화가 막 별로 좋지 않다 그러죠. 항산화제, 그래서 피부 노화시키지 않으려면 항산화제 이런 걸 이렇게 하잖아, 그죠? 어쨌든 뭐 산화라는 말 자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그죠? 그런 식이다라는 거. 뭐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거 지금 얘기해 준 거. 그냥 산소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거기 뭐 옆에 산소가 참여하는 화학 반응에서 보통 이제 호흡, 숨 쉬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연소 이런 거. 반응식에서 산소가 참여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요. 자, 이제 문항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 문항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먼저 12번 문제를 먼저 볼 텐데요. 넘어갔죠? 뭐 자료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말로 풀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화학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마그네슘과 산화칼슘을 같은 안정화 화물을 만듭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이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이유는 뭐냐?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뭐라고 하면 될까? 둘 다 이족이라서 그 말은 원자과 전자수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정리하면 원자과 전자수가 두 개인 이족이므로 플러스 2가의 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1대1로 결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산소와 1대1로 결합하는 이러한 성질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산소는 2- 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근데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족이 같아서 화학적으로 비슷해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그걸 잘 써요. 원자과 전자수란 말이 빠지면 안 돼. 가장 중요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같은 족이라서 화학적으로 똑같이 플러스 2가이므로 이렇게 써줘야 돼, 이런 걸.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기를 기준으로 원소들을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것을 주기율표라고 한다. 에이?
알파벳 순서로 배열을 해? A, B, C, D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가로줄을 조기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세로줄이 주기가 아니라 세로가 이거죠. 세로줄이 조기 되고요. 가로줄이 주기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현대 주기율표는 8쪽 9주기 속의 원소의 주기율표는 8쪽이 아니라 주기율표 현재 18쪽까지 있고요. 주기는 현재는 7주기까지 있습니다. 8주기 원소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주기까지 있습니다. 7주기 18쪽, 7주기 18쪽 기억하셔야 돼.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의 중성자수를 의미한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야.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뭐 같은 쓸 때 이런 거 쓰는데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딱 보면 하나 더 다시 설명을 해주자. 나트륨이 11번, 11번이고 얘가 23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원자핵이라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원자에는 전자가 또 있지, 그지? 근데 보통 우리가 쓸 때 중성원자라는 말을 쓰는데 중성원자라는 말은 중성자는 관계가 없어. 중성자는 어차피 중성이니까 관계가 없고 중성원자라는 말은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은 게 중성원자야. 이게 같지 않으면 그런 걸 이온이라고 하죠. 이런 건 이제 중성원자가 아니라 이온이 되면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건 중성원자가 돼서 양성자와 전자가 같고요. 지금 보면 양성자가 11개, 전자가 11개로 같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근데 여기에 23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양성자가 11개인데 중성자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23이 되겠지, 그죠?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 1이다라고 쓰면 이건 양성자가 11개인데 전자가 10개로 줄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전자가 10개가 되면 전자보다 양성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이라고 쓰겠죠. 뭐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주기율표에서 중성자수는 이런 의미, 여기 안에 질량을 결정하는 숫자에 포함되긴 하지만 극성과 무관합니다. 네, 그런 거고요. 주기율표에서 화학 성질에 대한 주기성은 원자과 전자와 관련이 깊다. 그렇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최외곽 전자와 유사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최외곽 전자가 원자과 전자를 결정을 해.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을 알 수 있어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뭐 어렵지 않고요. 14번 문제를 잠깐 볼까? 주기율표에서 2주기 16쪽에 위치하는 원소이다. 이 원소는 뭐냐라는 건데 2주기 16 전부 다 나온 거지 벌써. 2주기 16쪽이다. 그러면 일단은 수해라는 걸 빼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라고 해서 원자 번호를 외우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 볼 때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학교, 뭐 학교가 언제 이 시험을 볼지는 학교마다 좀 커리가 다르고 집중일수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다르지만 일단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처음에 시험지에다 꼭 써야 돼.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시험지 위에다 이렇게 딱 쓰고 시작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수해리배 붕탄 뭐 외우는 법이야. 뭐 알아서 외워.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죠?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합법적인 컨닝을 하잖아. 합법적인 컨닝, 합법적인 치팅. 어떤 거? 시험 시작하기 전에 시험지 받은 다음에 이렇게 쓰잖아. 그럼 괜찮잖아. 그거는 그죠? 그럼 한 3분 정도의 기억력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 3분 정도의 기억력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주기율표는 굉장히 중요해. 다른 데 쓰지 말고 주기율표를 꼭 적어놓고 시작을 한다. 알았지, 그죠? 주기율표를 반드시 적어놓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 여기 파트가 시험에 들어가면. 왜냐면 이건 외우냐 안 외우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쨌든 산소죠, 그죠? 네, 그래서 역시 산소에 관한 얘기가 되고요. 15번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15번에 보면 나트륨과 칼륨 원자의 전자 배치의 모형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나트륨과 칼륨 원자의 공통점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나트륨과 칼륨. 일단 나트륨과 칼륨은 둘 다 같은 족이야. 왜냐하면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가 똑같이
한 개씩 있죠.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공통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 같은 족이다. 그게 그거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포함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이죠. 물리적 성질이 같다는데 물리적 성질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질량 같지 않겠지. 왜냐하면 칼륨이 나트륨보다 양성자가 훨씬 많아. 그만큼 더 무겁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같을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화학적으로는 같지만 물리적으로 다 화학적이란 말이 두 개가 똑같은 성질이구나 이 뜻이 아니야.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같은 족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고 조심할 게 1족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원래 1족이 약간 좀 조심해. 이 그림에 요 그림을 활용할까? 1족이 딱 있으면 1족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해. 화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금속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근데 이건 금속 아니야. 그러니까 1족이지만 수소는 비금속에 들어갑니다.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만 금속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좀 됐고. 답이 그래서 기억린이 답이고요. 16번 문제도 역시 뭐 그림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말을 잠깐 보면 산소 원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와 공유 결합할 때 물을 만드는데 물 분자를 형성할 때 산소 원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와 공유 결합하면 왜 하는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겠지. 그죠? 근데 말 뜻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말 잘 보면 산소는 원자과 꼭 쓸 때 원자과 전자라는 걸 써야 돼. 원자과 전자가 6개인 16족 원소로 전자가 2개가 부족하므로 수소한테 전자를 하나씩 받아야 결국 8개 옥텟기식이 되고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랑 전자를 한 개씩 공유해야지만 역시 안정의 원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16족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2개를 얻어야 되고 이 말이고 1족인 수소, 1족이 사실 1족 중에 수소기 때문에 그래. 수소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를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소 2개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써야지, 그죠? 이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그게 뭐 다 아는데요. 아우 답답해. 말을 못 쓰겠어요. 이과 학생들 이런 문제랑 비슷한 말이야. 이 서술형 문과 학생들 잘 씁니다. 이 고1과학에서 어쨌든 이과 문과 중에 이과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야. 선생님 보통 이과 학생들 이제 이과만 들을 때는 문과 학생들을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하거든. 근데 문과 학생들 그런 게 있지. 잘 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105페이지 5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5번 문제를 보면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일단 가에서 산소 분자는 반응물이다. 이 반응물 생성물이라는 개념은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에 있으면 반응물, 오른쪽에 있으면 생성물이야.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당연한 거죠. 반응물, 생성물. 그래서 여기 반응물, 이건 생성물, 반응물. 그죠? 이제 가에서는 반응물이 맞죠. 나는 광합성과 관련된 반응이다. 그러니까 나가 광합성이지, 그죠? 나는 광합성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화학 반응을 쓸 때 화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물을 12개까지 안 쓰고 어차피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리고 그런 거 중요하게 안 하는데 왜 이거 12개 쓰고 여기 6개 썼냐? 이거 지워도 되는데 화학에서는 양쪽이 똑같이 쓰면 지워도 되거든.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이 명반응, 암반응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반응에 실제 참여하고 생성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봐서 그런 겁니다. 약간 의미가 좀 다르죠. 어쨌든 광합성 맞아요. 다는 직권에서 산소가 참여하는 반응이다. 직권은 이제 지구 내부 땅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구 지각이나 땅 이쪽에서 얘기했을 때 규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규소가 되는 그런 반응이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참여하는 반응 맞죠. 산소가 참여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6번은 원소 A에서 C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원소 A에서 C에 대한 얘기에서 A는 2족이다. 근데 A는 보니까 플러스 1가가 됐어. 전자 하나를 버리고 2개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리튬이에요. 리튬. 3번 리튬입니다. 네, 그래서 1족입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서 8개가 된 거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2개 이렇게 해서 8개, 10개잖아. 근데 원래는
요거 2개 빼고 원래 8개밖에 없는 8번이었어. 바깥쪽에 6개밖에 없었죠. 근데 2개를 얻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 2-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Li 플러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이온이 아니야. 그럼 그냥 이거 숫자만 세면 돼. 그래서 2, 8, 2에서 마그네슘 12번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은 걸 볼 줄 알아야 돼. 뭐 그래서 역시 보면 A는 2족이 아니라 아까 1족이라고 얘기했고 B는 2족이다라고 했는데 2죽이다. 2죽이 맞지 그죠? 산소는 2죽이 16족의 원소입니다. 칼슘은 C와 같은 성질, C와 화학 성질이 유사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C가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과 칼슘은 둘 다 2족의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유사하죠. 최외각 분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네. 답은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6페이지에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를 좀 더 봐야 됩니다. 114페이지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14페이지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산소 원자에 관한 얘기인데 산소 원자에서 원자 구조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소는 2주기 원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산소는 뭐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2개가 있다 이런 말이야. 뭐 쉬운 얘기고요. 산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역시 전자 2개를 이렇게 얻게 되면 10개가 되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바깥쪽에 6개에서 2개를 더 얻었으니까. 네, 그래서 역시 니은도 맞는 얘기. 탄소와 결합한 이산화탄소에서 이중결합을 만든 이 말은 뭐냐면 얘가 탄소에서 전자를 이렇게 얻을 때 산소의 전자는 2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탄소한테 2개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만들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전부 맞네, 그죠?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한번 볼까? 21번에 몇 가지 원소들의 특징인데 그거 잘 읽어보고 여기다 이제 배치하는 얘기야. 자, 한번 잘 읽어보고 배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는 일족 원소 중에 비금속 원소다. 누구지? 일족 원소 중에 비금속 원소는 수소인데 A는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D보다 양성, D를 먼저 가야 되겠구나. 원자 번호가 2인 비활성 기체다. 이거는 역시 C는 원자 번호가 2인 비활성 기체니까 여기다 써 헬륨. 그 다음에 D는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만들면 탄소겠지. 탄소가 D가 되겠죠, 그죠? 네. 알파벳을 쓴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죠? 네, 원소기호랑. 그 다음에 B는 D보다 양성자수 2개 많으니까 요거보다 양성자수가 2개 많으면 요게 B가 돼. 산소네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원소로 암모니아 분자의 한 개. 암모니아가 NH3니까 그 중에 한 개 포함된 건 질소라고 해야지, 그죠? 그래서 E가 질소네요. 질소는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F는 3주기 원소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금속. 3주기 원소의 금속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루미늄이 가장 원자 번호가 크겠지, 그죠? 이게 F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F를 먼저 잡아 넣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A와 C는 같은 주기다. A와 C는 같은 주기 맞네요, 그죠? 같은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BDF는 같은 조기다. BDF 같은 족이 될 수가 없잖아. BDF는 같은 족이 아닙니다. 같은 족은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있어야 돼. 원자가 전수가 가장 많은 건 2다. 원자가 전수가 가장 많은 건 여기 있네. 요거. 원자가 전수가 6개가 있죠. 이건 8개가 아니라 빵개니까 요거라고 보면 돼. B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역시 답은 1번이 기억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 되게 좋아요. 그죠? 이게 서로 연결시켜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답은 기억만 답이고요. 22번. 뭐 이것도 그냥 말로 풀어도 되겠다. 주기율표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이 화학성이 비슷한 이유. 근데 요건 앞에 한 거랑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화학성들이 비슷한 이유는 뭐라 그랬지? 원자가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으로 유사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으로 같은 족이 되며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주기율표가 워낙 중요하고요. 주기율표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에 있는 그래도 대수능 문제, 변형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문제들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7페이지로 가서 5번 문제입니다. 117페이지의 5번 문제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인데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있어. 제일 처음에 얘네들이 누군지 먼저 써야지. 왜냐면 헷갈리면 안 돼. 이게 헬륨이고요. 이게 리튬이고요. 이게 나중에 잘못 읽고 이거 풍소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리튬이지. 이건 탄소네. C고 그냥 C네. 이거는 산소고요. 여기가 나트륨이고요. 이게 플로린이 아니라 염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파벳을 가지고 원소 기호를 나타내다 보니까 미지수로 표현된 알파벳과 원소 기호랑 헷갈릴 수가 있어. 누구나 혼동될 수 있는 거죠. 그죠? A는 반응성이 거의 없다. 헬륨은 반응성이 거의 없는 거 맞아. 그죠? 헬륨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비활성 기체 혹은 불활성 기체 이렇게 불러요. B, C, D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B, C, D는 같은 주기니까 화학성이 같은 게 아니라 B, E랑 같이 B, B하고 E는 같은 족이니까 화학 성질이 같습니다. 그렇죠? 화학 성질은 같은 족일 때 같은 거야. 같은 족 우리가 이제 족 그러면 비슷해. 한민족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비슷하잖아. 그죠? 뭐 조선족 그럼 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이야. 그죠? 무슨 족 그럼 비슷한 거야. 그다음에 그럼 역시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네요. 그죠? 같은 주기니까 이건 틀렸어. 답이 2번인데요. 뭐 2번 됐고 일단 B하고 E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하면 이거 원자과 전자수 같죠. 한 개로 같아요. E하고 F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이것도 맞네. 그죠?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물 CD2. CD2가 뭐야? CD2는 CO2기 때문에 CO2는 광합성에 이용된다. 앞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광합성의 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 C6H12O6가 되면서 O2 산소 기체가 나오는 이런 반응이 광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게 광합성이고요. 거꾸로 이렇게 가면 이건 호흡. 거꾸로 이렇게 가면 거꾸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호흡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광합성, 호흡은 서로 역반응 관계입니다. 네. 답은 아까 나왔어. 답은 2번이라고. 그죠? 넘어갑니다. 5-1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원소 기호를 줬네. 똑같은 문제 같은데 그죠? 원소 기호를 주면 준 대로 풀고 안 주면 적고 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주는 문제가 더 쉬운 문제고요. 적고 푸는 문제가 학생들이 은근히 실수가 많아. 네. 일단은 리튬과 나트륨은 화학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리튬과 나트륨은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맞지, 그죠? 네. 그래서 기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탄소는 플루린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고 했는데 뭐야? 플루린이 더 크죠. 6번, 9번이니까 틀렸고요. 헬륨과 네온은 반응성이 크다는데 에이, 반응성이 크다가 아니라 반응성이 작아.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기체가 되겠죠. 비활성 기체, 단원자 분자, 불활성 기체 이런 말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만 답이 되겠지. 넘어갑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그림은 같은 온도에서 세 가지 기체 AS의 분자 운동 속도에 따른 분자수. 이 그림 볼 줄 알아야 돼. 그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속도잖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A의 속도는 여기라고 봐야 되는 거야. A의 속도는 A에는 이 속도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선생님 왜 이게 평균인가요? A의 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자가 이 속도인 거야. 마찬가지로 B 분자의 평균 속도는 이 속도가 되는 거야. B의 분자 중에 가장 많은 분자, 이게 분자수인데 이 분자수라는 게 뭐냐면 이 분자수라는 게 요만큼의 분자가 이 속도야. A에서는. A에서는 이 속도를 갖는 분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평균 속도야. A의 평균 속도. 이게 A의 평균 속도면 요거는 B의 평균 속도면 여기가 가장 C에서 높으니까 C의 평균 속도가 되겠지. 결국은 속도가 이렇게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같은 온도라 그랬지? 자, 속도의 제곱은 분자량과 반비례하고 온도랑 비례하는데 이럴 때 온도가 같대. 그럼 분자량이 작은 게 속도가 빠르겠지 당연히. 분자량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A, B, C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분자량이 작기 때문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 A가 가장 작다가 아니라 C가 제일 작은 겁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B와 C가 같다. 또 나왔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 같은 온도에서 온도는 같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온도를 높이면 세 분자의 운동 에너지 모두 증가한다.
당연하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야? 온도를 높이면 뭐가 증가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네, 답은 니은 듯이 답이죠. 5번이 답인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 볼 때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온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죠? 나머지는 온도가 같으면 분자량이 작은 게 속도가 빨라. 근데 그림에서 지금 요 그림에서 중요한 게 평균 속도라는 게 바로 이렇게. 네, 5번이 답이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뭐 지구과학적 문제에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기억부터 보면 지구의 대기 성분은 비대칭 구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구의 대기 성분 중에 요거나 요거는 같은 원소의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대칭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같은 원자의 이원자 분자는 대칭 구조입니다. 네, 무극성 분자지. 네. 틀렸네, 그죠? 헬륨은 목성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헬륨의 끓는 점이 굉장히 낮고요. 근데 목성의 온도도 굉장히 낮네. 근데 끓는 점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벌써 끓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헬륨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269도C라는 말은 이거보다 낮으면 액체로 존재하고 이거 높으면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44도C는 마이너스 269보다 훨씬 높지. 기체죠. 선생님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무슨 벡터냐? 이런 거 아니야. 마이너스 260은 훨씬 낮은 거죠. 그죠? 내가 조심해야 돼. 그럼 확실히 이 뒤에 숫자만 보고 크다 작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마이너스로 가면 작은 거야.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헬륨의 끓는 점이 표면 온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체죠. 그죠? 네. 그래서 역시 맞는 얘기고요. 평균 온도 에너지는 지구에 존재하는 질소가 목성에 존재하는 것보다 크다는데 이거는 질소랑 수소는 볼 필요도 없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지구의 온도와 목성의 온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 온도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지구에 존재하는 질소가 목성에 존재하는 수소보다 당연히 크죠. 지구에 존재하는 산소도 수소보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큰 거야. 무조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높으면 큰 겁니다. 알았죠? 답은 역시 5번이 답이고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같은 말, 속도와 그 다음에 평균 속도와 똑같은 얘기고요. 그거는 평균 속도와 평균 운동 에너지는 다른 말입니다. 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고요. 평균 속도는 온도와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화학적인 내용들 한번 쭉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또 생물 내용 또 이어져서 생명과학명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